안녕하십니까. 정당과 선거를 맡게 된 이민화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지난 학기 때는 야 그냥 한 2주만 온라인 해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프라인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준비를 안 했거든요.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던 거하고 뭐 이런 것만 준비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전체 학기를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됐죠. 가뜩이나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맡았던 과목들이 기존에 제가 진행하던 과목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1세기 국제환경, 그것도 사실 제가 처음 맡았고, 세계화법, 이것도 제가 처음 맡았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채점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강의평가에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방식이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소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 아깝다, 뭐 이런 어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를 못 갔는데. 저도 상당히 좀 심사가 복잡했고, 이제는 학교를 관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학기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지금 다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다행히 정당과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던 과목이었고, 근데 많은 부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당과 선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제가 맡게 되는 이제 과목들은 차질 없이 매주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20명 이하 과목이었으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40명이 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는 한 학기 동안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또 단계가 올라갔죠. 2.5단계. 사실 그것도 말장난 같은 건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한 학기 동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면 지난 학기 때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지난 학기 때도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한 2, 3주 정도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날라갔단 말이죠. 이게 한번 날라가고 나니까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그 OBS 스튜디오라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그 화면을 그대로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그런 기술까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찾았죠.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시간 강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온라인 녹화 강의를 하실 건지. 그래서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딱 가서 3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얼굴 보고 그냥 준비한 강의만 쭉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 거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줌이라든지 이런, 사실 화면 전체에 바둑판처럼 줄이 그어지고 40 몇 명의 얼굴이 쫙 뜨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물론 개중에는 얼굴 안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약간 환공포증 같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냐면 강의실에서는 제가 이제 PPT를 보고 막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 영상은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데스크탑 PC를 사용하는데
웹캠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녹음 설비 연결하는 게 힘들고, 요즘 노트북들이 오디오 단자도 제대로 안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녹화해서 특정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면 그걸 학생들이 보는 걸로 하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지난 학기 때는 출석을 좀 유도리 있게 했는데 이번 학기 때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출석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작년 학기에 이제 왜 제가 하다가 말았냐면, 그 학생들이 학번하고 이름을 막 적더라고요. 밑에 댓글란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학기부터는, 이제 요번 1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밑에 댓글란에 이름을 적지 말고 그냥 그 학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학번만. 그럼 제가 출석부에서 그 학번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둘게요. 대신 학번을 틀리게 적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거 다 들으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제가 체크를 그날 하는 건 아니고 그 주에 그 주에 예를 들어 일요일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원래 9월 2일 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 밑에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 요 밑에 보시면 지금 날짜가 2020년 9월 3일 오전 2시 36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지금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제 시간에 녹화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꼭 수요일날 낮에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40대 중반 넘어간 어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꼭 밤에 해서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9월 2일 날 강의해야 되는 주는 9월 2일 또는 3일 내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으시고 수석 체크를, 그러니까 댓글을 쓰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뭐 9월 5일이나 9월 6일쯤에 이렇게 이제, 아니 9월 6일은 아니지, 일요일 말고 9월 5일쯤 하여튼 토요일까지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그 학번을 적으시면 출석을 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매주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좀 챙겨 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제가 채점하기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출석을 좀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출석은 만점을 주고 그 리포트 2개로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적이 너무 그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97점 받고, 그러니까 97점까지는 괜찮았는데, 또는 97점을 받았는데 B 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0점도 많고 99점도 많고 8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지금 시험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40몇 명 데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치겠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암기 시험이나 객관적 시험은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뭐 늘 수업이 그렇습니다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이렇게 리포트가 2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과제가 별도로 1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과제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어떤 특정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제 그것도 다 링크 찍어 드릴 겁니다. 또는 제가 이 채널에 업로드를 해놓든지, 어차피 이건 돈 버는 채널이 아니니까 업로드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상문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감상문을 적어내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 이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감상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분량 제한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0페이지 A4 용지에다가 글자 포인트만 11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줄 간격 160으로 해가지고 A4 용지 10장 내로 써라. 이랬더니 단면 10장이나 양면 10장이냐부터 시작해서 표지까지 포함되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양보다도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설명문을 쓰면 안 되고 논설문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리포트 쓰라고 그러면 설명문을 써요. 설명문하고 논설문 차이는 잘 아시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의 분석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게다가 형태적으로도 보고서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고 1번, 2번, 3번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어떤 그 서론, 본론, 결론에 번호도 없고 구분도 없고 이래버리면 이건 마치 그 수필 읽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소제목이나 중간 제목이 하나도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목차는 없어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고 문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감점 들어가거든요. 참고 문헌이 없으면. 그러니까 참고 문헌은 꼭 다셔야 되고, 제가 특별히 형식을 지정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나 형식이나 이런 건 지정해 드리지 않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평가니까 리포트에 형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더 우수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50페이지짜리 A4 용지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A4 용지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낸 사람하고 A4 용지 1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A4 용지 1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쓴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목차도 순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짜임새에 있는 어떤 그 구성을 잡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짜리라고 그러면 그 밑에 참고 문헌도 붙이고 쭉 구성으로 서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론 들고 쭉 결과에서 내려오다가 사례 분석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이전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내용,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어떻다 라는 식이 한 2페이지 들어가고 나머지 결론 나오고 이렇게 되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보고서가 됩니다. 근데 50페이지짜리를 썼는데 앞에 전부 다 다른 데서 이제 긁어온 보면 알거든요.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로 이제 한 15년 20년 연구를 하게 되면 딱 봤을 때 이게 대학교 4학년이 쓰는 글인지 아니면 대학원생이 쓴 글인지 박사가 어디 교수가 쓴 글인지 보면 압니다. 아는데 물론 개 중에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인데 저기 어디 교수처럼 글 쓰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읽어보면 대충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50페이지짜리 중에 48페이지를 어떤 여기저기 긁어온 자료로 채웠어요. 또는 이제 뭐 참고문헌이나 각줄 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참고한 거니까 객관적으로 소위 설명문인 거죠. 그럼 나머지 한 반 페이지를 자기 생각을 씁니다. 이러면 저는 15페이지짜리 쓴 사람한테 점수를 더 좋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다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10페이지는 넘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보다 작게 뭔가 뭐 설명을 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페이지도 이것도 그냥 하지 말게요. 이것도 하지 말고 다만 어떤 보고서를 쓰라고 했을 때 최소 한도의 분량, 적어도 5페이지 표지 빼고 참고 문헌 빼고 5페이지는 넘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 한도로 C는 면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락처 있죠. 이 010-2597-8237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이쪽이나 또는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핸드폰 문자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긴 얘기 같으면 이메일로 하시고 또는 이메일을 보내셨으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저 누군데 이메일 보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십시오. 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를 보내시더라도 제가 누구 안무겠는데 문자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 중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학번이 뭐고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번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슨 과에 누구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하게 적는 분이 계시냐면 아무것도 안 적고 이름조차도 적지 않고 그냥 내용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 과목만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듣는 누구다라는 정도는 밝히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보냈다고 해서 제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문자로 학생 너무 예의가 없네요. 어떻게 새벽 4시에 문자를 보낼 수 있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할 테니까.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저한테 만약에 뭔가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뭔가를 꼭 상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연락을 하십시오. 무조건 연락을 하세요. 연락한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 학기 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휴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제출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시면 제가 F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라도 연락이라도 하고 저 이번 학기 너무 공부를 하기 싫다라든지 이렇게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휴학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라도 하시면 제가 같이 고민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과목은 이제 정당과 선거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한 몇 년 동안 했던 과목, 계속 해오고 있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이제 이민화라고 하고요. 이 앞에 소속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제 메일 주소가 있고요. 일단은 수업 형태는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더 저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출석, 그 다음에 감상문 같은 과제 하나, 그 다음에 중간 대체 리포트, 기말 대체 리포트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보통 기말 대체 리포트는 다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발표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7주에서 8주 정도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 한 8주 정도는 여러분의 발표를 여러분이 하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코멘트를 달고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간 강의를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의치도 않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으로 16주를 다 해야 됩니다. 진행을. 굉장히 쉽지 않은 노릇이지요. 네,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지금 1년 동안 못 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놈의 학교 진짜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제가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할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정당과 정치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다 보면 한국 정치 관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종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풍자라든지 비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종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건데 강의 시간 때 들었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듣고 싶다. 좀 더 이제 유튜브 다운 그런 걸 듣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창에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 아니고요.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올라오는 어떤 방송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방송을 듣다 보면 왜 이 강사가 이 과목을
이 방송을 구독하라고 했구나 라는 거를 딱 방송을 듣는 순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방송의 댓글란에는 절대로 제 신분이나 제 이름을 밝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바로 삭제해 버릴 겁니다. 그 사람 찾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익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익명으로 할 밖에 없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노출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건 다 여담이고, 저희 정당과 선거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저희 교재는 별도로 선택을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제가 제작한 PPT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냥 참고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평가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30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출석 10%는 맞고, 이 토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아마 감상문으로 대체될 것 같고, 그러면 감상문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럼 중간고사 대체가 한 30% 될 거고, 나머지가 기말고사 대체. 그러니까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포트는 과연 뭘 내주냐? 제가 일단 감상문 관련 과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주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공통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공통 주제를 여러분이 똑같이 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 주제를 분석을 해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가장 중요하고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여기서의 30% 아니고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느냐?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 일단 이제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SNS와 정당 정치의 미래, 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연예인 등 유명인들과의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쭉 있는데, 이거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하고 상관없더라도 정당 관련 내용이나 선거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직접 찾아가지고 기말 리포트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재량권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셨으면, 이 주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뭐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제를 고르고 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따로 찾기 귀찮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량권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발표 자료를 제가 수업에 사용한 발표 자료를 좀 어디 올려줄 수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직 블랙보드 상에서 이 파일을 올리는 만한 데를 못 찾았어요.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블랙보드 상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주 몇 강에 강의 관련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공통으로 만약에 블랙보드 상에 이걸 올릴 수 있는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걸 제가 찾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걸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제 기말 주제는 그렇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간 주제는 다만 이제 같은 공통된 주제를 드릴 겁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쓰는 사람은 잘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 쓰는 사람은 너무 잘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소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주제를 또 주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를 봐서 이 두 개를 비교 평가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낼 겁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출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냐? 저희가 이제 학기가 보니까 12월 24일까지인가 뭐 그때까지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성적 입력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냐면 이제 12월 말까지 보통 해달라, 또는 12월 29일까지는 채점을 해가지고 성적을 업로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은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왜냐면 이제 그거보다 앞에 또 입력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 12월 22일까지 이 리포트들을 제출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상문,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전부 다 그때까지 12월 22일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제 여러분은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못 받는 수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게 이메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제 중국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다음 메일, 이게 다음 메일이거든요. 이게 서브로즈 한메일.net 다음 메일인데, 이쪽으로 보내시고 나서 반드시 이 연락처로 문자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금 메일 보내드렸다,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월 22일까지 요 리포트들 다 취합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된다. 미리 보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뭐 미리 끝나면 미리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그건 하여튼 데드라인은 이제 12월 22일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고 보통 같으면 첫날이니까 첫날에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2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긴 겁니다. 길어요. 그냥 첫날은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3시간짜리 과목인데 한 22분 하고 끝내자.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온라인 강의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분을 하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27분째 넘어가죠. 그래서 첫날에도 강의는 할 겁니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강의 주제, 강의 과제 같은 경우는 강의 소개, 정당과 이념, 정당론, 정치문화, 선거론과 선거구조, 선거제도와 역사, 선거와 정당정치, 선거와 정당정치 1, 2, 그 다음에 투표문화와 한국의 선거, 그 다음에 이제 8주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론 준비, 토론 발표, 토론 준비가 보통은 휴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8주는 휴강. 그 다음에 이 중간에도 한두 번 정도 휴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안 치면은 휴강해야지.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말고사를 안 치니까 그것도 휴강해야지. 왜냐면 여러분이 기말고사, 다른 과목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한 3번 정도 휴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는 이 모든 일상을 저로부터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휴강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토론 발표 1, 2, 3, 4, 5 소위 말해서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것들도 다 날라가고 이것도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주제로 강의를 채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제가 연락에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다 3시간 풀로 꽉꽉 채워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어떤 불만 갖지 마시고 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뭐냐? 정당과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입니다. 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뭔가, 또 이제 권력자라는 것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것까지 하지는 않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많습니다. 굉장히 딴 얘기를 딴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력을 획득한다는 정당 활동, 그 다음에 권력을 획득한다는 선거, 이런 걸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정치 권력 이론, 엘리트 이론, 권력자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과 엘리트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안 그래도 9월 2일 날, 지금 9월 3일이죠. 9월 2일 날 오전에 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 조국 씨는 초엘리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된다. 범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진짜 딱 보는 순간 입에서 욕이 그냥 절로 나오는. 예. 초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그 신분제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조국 씨는 초엘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면서 하셨죠. 그분도 조국 백서 저자였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또 현 정부 내에서 본인이 이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 드셔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실망스러운 어떤 거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하여튼 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섭섭하다 그러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섭섭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본인 인생 그렇게 사시겠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건 정치적 리더십과 엘리트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방송을 듣다 보면 제가 이걸 영상 편집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시간 쭉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별도 편집 없이 바로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 조금 말이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데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이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고 잠깐 쉬는 버튼, 퍼즈 버튼을 누르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잠깐 가서 이제 컵라면을 먹고 와서 다시 이제 녹음을 시작하는 경우가 중간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특히 이제 어떤 그 탁 트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통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할 때도 한 50분 하고 한 10분 쉬거든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한 30분 이상 쭉 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요. 진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어디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앞에 원고가 있고, 사실 원고도 없어요, 저는 지금. PPT 이게 답니다. 이 한 줄. 이거 가지고 한 10분 막 떠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그 두뇌를 어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행위가 이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뚝뚝 끊어질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음질이 뭐 저하되진 않을 것이고. 중간에 뭐 이렇게 마시는 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자, 정치적 리더십과 엘리트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강의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강의 때는 한 20분 하고 끝내시던 분이 왜 첫날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의를 3시간 하시려고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학교도 못 가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시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영상을 끄시고 좀 놀다가 며칠 다시 들으세요. 그게 방법이지. 예. 제가 출석 체크 말씀드렸죠. 이 댓글로 여러분 학번만 적으시면 됩니다. 학번만 적으시면 되는데 요번 주 안으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출석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 다 들었다.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다 보고 학번을 적으시면, 댓글란에 학번만 적으시면 제가 출석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치적 리더십과 엘리트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의 유형,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는 과연 어떤 그 외견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격상으로 또는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눠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행동이 융통성이 없고 권력이나 지위를
고수하고자 하는 탐욕적인 면이 좀 강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잘된 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이제 뭐 잘못하는 거는 의회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 방역이 잘못된 게 이제 몇몇 어떤 그 일탈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그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 때문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걸 보통 남 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라고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그리고 왜 겉으로 보기에도 머리가 허옇게 인상 좋은 웃음을 지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지도자냐?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인간관계론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인격을 존중한다. 구성원들의 능력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최대한 개방한다. 지금 소통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적인 지도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저는 솔직히 생깁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띠는 게 아닌가? 또는 제 양반은 왜 저렇게 사과를 하지 않는가? 예,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눠지고요. 국가가 비상사태고 위기상황일 때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아주 평화로운 상태일 때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명을 해드리자면 대통령을 위해서 코로나 전국 같은 위급적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권위주의적으로 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작년에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리더십이란 뭔가? 리더십이란 그 지도자의 지위, 통솔력, 지도력 또는 지휘와 통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뭐냐 하면 그 어떤 힘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리더십은 영향력의 일종이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힘의 바탕을 둔 강제적인 관계인 지배의 경우에는 가끔씩 지배자와 피지배 사이에 존재하는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가 전제로 되지만 리더십에서는 지도자와 추종자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해의 방향에서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지배 복종의 관계가 구별됩니다. 지배 복종의 관계와 구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배자와 그 피지배자인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이제 왕과 백성은 사실 백성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곧 왕이 추구하는 목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은 가능한 한 전쟁을 자주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많이 지배해서 더 넓은 지역의 왕이 되고 싶은데 백성들은 아니 전쟁을 왜 해요? 지금 농사 짓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그냥 우리 마을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냐? 왜 우리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그렇게 죽여 나오고 전쟁하면 또 이제 쌀도 군량비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해다 바쳐야 되니까 힘든데 왜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통 목적에서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 팬다든지 또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를 끌고 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 대등한 조직이냐 리더십이 작용하는 어떤 조직에서는 뭐 정당의 대표 그 다음에 그 정당의 당원들이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씨와 민주당 당원들의 목적은 뭐냐? 정권의 재창출입니다.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거 그게 그들의 공통된 목적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낙연 씨는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테고 하지만 민주당 전체에는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된 목적은 다 같은 거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개념 하에서의 지도자와 추종자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해의 방향에서 동일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그 정치의 동태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보여지는 또는 행사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관료형 리더십이 있고, 두 번째 선동가형 리더십이 있고, 세 번째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관료형 리더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관료형 리더십은 정치 상황에 안정된 근대의 합리적 사회 구조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대사회, 아주 안정적인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바로 관료형 리더십입니다. 형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애증이나 불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냉정과 공평의 원칙에 충실한 유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들, 또는 경찰, 또는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행정을 하고 세금을 걷고, 이렇게 이제 근대의 합리적인 사회 구조에서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관료형 리더십이고요. 반면에 이제 선동가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을 조작해서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선동가형 리더십이 적용되는 사회는 굉장히 어떤 혁명이 일어났거나 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또는 아프리카 같은 데처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A와 B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고 또 둘 다 각각 정부를 세워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 여기에서는 선동가형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 생산 과정에 있는 동태적 사회에서 요구되고, 타인에게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며 자기 과시, 도발, 의분. 그러니까 의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나게 만드는. 그 다음에 경박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선동가형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위 말해서 이인영이나 임종석 같은 사람들, 소위 386들. 그들이 학생회장으로 일했던 시대는 이제 군사 독재 시대였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전두환, 저 나쁜 놈, 악의 축,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격동시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대단한, 예를 들어 이인영 같은 경우에 우리는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위대한 인물처럼 막, 그래봤자 22살, 21살, 22살짜리가 굉장히 자기는 위대한 인물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어디 앞장서서 싸우자, 나가자, 저 정경들을 때려 부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을 울리게 만듭니다. 그분들이 젊을 때 그랬어요. 그때는 좋았지. 또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사회가 워낙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집권을 한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2020년대의 대한민국 사회는 관료형 리더십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뭔가 이게 선동 같은 거 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금태섭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또는 누가 있냐, 내가 안철수만 얘기하면 너무 안철수 미는 것 같으니까 홍정욱이라든지 또는 오세훈이라든지, 소위 이런 형태의 그냥 차분하게 공부해서 공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쟁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행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과거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이런 선동가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잔뜩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2020년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안정되어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리더들이
아주 선동적인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이 안정된 사회에서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선동에 휘둘리고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인 겁니다. 대답이 쉽게 나왔죠? 네. 쉽죠? 네. 그리고 이제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은 뭐냐? 이 내용을 보시면 각종의 사회 집단의 내부에서 그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지배할 수 있는 은연한 세력의 소유자. 정치학에 있어서 보스라고 하면 공직의 정실거래, 그러니까 뭐 어떤 직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막후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이외에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비정식적 지도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그러니까 뭐 장관이든 또는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있다는 거는요, 자기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추미애 같은 법무장관 공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식적인 리더형 리더십이 되는 건데, 공직에 있지 않은 민간인이, 일반인이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또는 어디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또는 뭐 야 대통령 연설문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발표한다든지 발표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이 되는 거죠. 누구냐? 최순실 같은 사람. 예,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비정식적 리더형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슬프게도. 아직 이렇게 세 종류의 리더십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사회는 뭐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형태의 기준을 둔 분류. 그러니까 정치 형태, 예를 들어 뭐 민주주의냐, 전제주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형태의 기준을 둔 리더십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치 형태의 기준을 둔 분류라고 해서 그 민주적 리더십이 첫 번째 있습니다. 피지도자 속에서 선출되며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고 그 지위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피지도자와의 윤리적인 교감 관계를 그 지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소위 정통성, 선거로 의한 정통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창조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이것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더불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일반 대중과 교류하며 비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된다. 이게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 민주적 리더십을 표현해주는 어떤 면이고요. 다음 그 전체주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과는 이제 대조되는 부분인데 오직 긴장의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계속되는 혁명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유지해갈 수 있는 일원적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와는 종류가 다른 특권적인 존재로 생각되며 책임을 지지 않고 비판을 초월하며 비밀적으로 행동하고 그 지위를 고정화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돌프 히틀러 같은 부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틀러나 이제 김정은이나 뭐 이런 부류들이 대체로 전체주의적 리더십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권위주의적 리더십인데요. 그 권위주의 정치 체제란 단일한 권력 보유자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적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전체주의는 사회를 일원화로 재편성시킨과 더불어 언제나 모험적이며 동태적이지만 권위주의는 다원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는 이제 정태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주의적 리더십인데요. 그 사회가 관료화되며 조직화됨에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새로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 현상이 모여지게 된 결과 사회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적합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현상 유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관료주의적 리더십은.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복지부동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관리해가지고 특별히 이걸 또 뜯어 고치자, 개선하자, 이런 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적극성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관료주의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더딥니다. 왜냐면 일단 좀 늦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지배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그 지배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봅시다. 이게 28장짜리인데 10장쯤 했잖아요. 요 시점에서 저희가 이게 이제 지금 1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걸 1부, 2부로 좀 나눠 가지고 일단은 녹화를 이제 저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당과 선거 1강의 1부, 1강의 2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1부를 중단하고요. 바로 2부 녹음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